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하연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그 컴퓨터 그래픽스가 어떤 산업에서 우리가 활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최신 연구들은 어떤 동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위에는요, 수십억 개의 작은 점, 바로 이 픽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진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이 되고, 게임이 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혹시 이 픽셀을요, 그냥 화면에 그림을 띄워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건 사실 이 기술의 아주 일부만 보고 계신 겁니다. 픽셀은요, 지금 전 세계 디지털 산업의 심장입니다.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고 몰입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면서 엄청난 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 전 세계 게임 산업 규모는 약 1,800억 달러 정도 되고, 영화나 광고 속의 그런 특수효과, VFX 산업은 한 350억 달러, 그 다음에 AR이나 이제 VR 시장도 이미 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산업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거고, 그 출발점은 픽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면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같은 거를 먼저 떠올리죠. 물론 중요한 분야들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움직이는 기술은 이 픽셀을 다루는 기술,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은요, 단순히 어떤 효율이나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만들고, 몰입을 이끌고, 그다음에 경험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즉, 도구를 넘어서서 콘텐츠 그 자체가 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픽셀이 단순한 화면의 점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 게임, VR, 마케팅, 도시 설계, 예술까지도 바꾸고 있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영화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만달로리안에서 이제 젊은 루크 스카이워커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40년 전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굉장히 스타워즈 팬들이 모두 놀랐었는데,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거는 그 장면에서 마크 해밀은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컴퓨터로 만든 가짜였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가짜라는 거를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그 한 장면 뒤에는요, 수많은 기술이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옛날 얼굴을 다시 재현하는 그 딥러닝, 그리고 표정 근육 하나까지도 기록하는 고정밀 스캔, 그리고 대역 배우의 연기를 실시간으로 더딥히는 어떤 퍼포먼스 캡처, 그리고 옛날 사진을 분석해서 피부 질감까지도 복원하는 포토그래메트리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요, 핵심은 이 피부에 빛이 들어가 산란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흉내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루크가 단순히 그냥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요, 루크 한 명만을 위한 게 아니겠죠. 영화 제작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술들로 통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임스 카메론 아시겠지만 아바타나 타이타닉의 영화 감독이죠. 이 아바타 물의 길을 만들 때 했던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했기에 아예 그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중 모션 캡처를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움직임도 단순히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유체역학의 그 핵심 공식인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GPU로 실시간 계산해서 한 방울 한 방울이 실제 물리 법칙을 따르도록 구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뉴럴 렌더링까지 더해져가지고 그 빛의 경로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AI가 사실적인 장면을 학습해서 훨씬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도 또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요, 배우들이 어디선가 이제 보셨겠지만 그 텅 빈 그린 스크린 앞에서 상상으로 연기를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만달로리안이 도입한 그 스테이지 크래프트라는 시스템에서는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LED 벽의 배경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가상의 태양빛이 실제로 배우 얼굴에 닿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그럼 주도하는 회사들은 어딜까요?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일 겁니다. 특히 스타워즈를 위해서 만들어진 ILM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 산하에 있지만 그 직원의 30%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일 정도로 사실상 거의 테크 기업에 가까운 곳이 있고요. 그리고 피터 잭슨,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감독이죠. 이 사람이 세운 이 웨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에 유니티에 인수됐었죠. 근데 반지의 제왕의 우리 그 헬름 협곡 전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떠올려 보면 거기서도 막 수만 명의 디지털 변사가 각자 AI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전술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전술적 사고를 하는 디지털 군대였던 거죠. 그리고 또 픽사도 어떻게 보면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기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토이스토리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제 연구소에 가까운 회사예요. 매년 수십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뭐 랜더맨이나 오픈USD 같은 업계 표준을 만들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사인지 연구기관인지도 헷갈릴 정도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런 기술을 이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요. 예술 전공자뿐만 아니라 뭐 수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 선형대수, 미적분, 물리 법칙들이 결국은 이런 스크린 속의 기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이런 영화, 드라마 같은 것에서 관객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분야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서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그 얼음성을 만드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서 보면요, 눈송이가 흩날리고 손끝에서 뭐 얼음이 피어나면서 그 성이 세워지는 장면. 아마 그걸 처음 봤을 때 대부분 와, 진짜 눈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눈송이 하나하나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물리학 계산이 숨어 있었거든요. 디즈니에서는 이게 메탈혼이라는 그 시스템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 눈 입자 하나를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어떤 실제 물리적 물체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서로 부딪히면 흩어지고 심지어 온도까지 계산해서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기도 해요. 그 엘사 주변은요, 체온을 고려해서 눈송이가 다르게 반응하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입자가 동시에 물리 법칙을 따르는 그런 작은 세계였던 겁니다. 그러면 저런 엘사 같은 저런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그냥 그림을 잘 그려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그대로 디지털로 옮긴 덕분인데, 그러니까 리깅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뼈대와 관절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접히는 거는 스키닝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뭐 이제 뭐 듀얼 커터니언 스키닝이라는 기법을 쓰면요, 관절을 꺾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근육까지도 들어가게 되는데 캐릭터가 힘을 주면 막 실제 근육처럼 불룩해지고 표정을 지을 때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픽사의 그 소울 같은 작품을 보면요, 주인공이 좌절할 때 막 눈썹이나 뺨, 입술이 아주 세밀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FACS라는 시스템 덕분인데 그 인간의 표정을 근육 단위로 쪼개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감정을 수치로 표현해서 애니메이션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털 표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 그 여러분들 2019년에 실사판 그 라이온 킹을 보시면요, 그 사자 털이 햇빛 각도에 따라서 은근히 달라 보여요. 그냥 그게 느낌만 낸 게 아닙니다. 털 한 올 한 올을 실제로 모델링해서 굵기, 뭐 탄성, 기름기까지도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의 방향에 따라서 반사되는 특성을 구현해가지고 같은 사자라도 조명 각도에 따라 털색이 달라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누가 만드느냐도 흥미로운데 픽사에서는 아예 그냥 박사급 연구자들이 모인 전담 연구팀이 있었고 매년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대의 컴퓨터를 클라우드로 묶어서 동시에 렌더링하는 뭐 문레이라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캐릭터 감정 표현에는 AI까지 도입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튜디오 지브리 같은 경우도 전통 2D 애니메이션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 뭐 바람이 분다 같은 작품에서는 3D 기술을 쓰면서도 그 쉘 쉐이딩을 통해서 지브리 특유의 그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 애니메이션이라는 건요. 그 예술가의 상상력과 과학자의 정밀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눈송이 하나를 위해 수천 번의 물리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표정 하나를 위해서 근육 데이터를 분석하고 털 한 올을 위해서 빛의 반사 공식을 적용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감성적인 예술이 사실은 가장 논리적인 이런 기술, 과학 위에 서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해볼 얘기는 바로 게임 얘기입니다.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게임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이제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게이머들이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뭐 약간 비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바로 0.016초의 전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게임에서 한 프레임을 그려내는 시간이 16m초라는 얘기예요. 60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려면요. 이 0.016초 안에 모든 계산을 끝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사이버펑크 2077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나이트시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 내린 그 밤거리에 젖은 아스팔트, 뭐 네온 사인이 반사되고 빗방울이 튀면서 막 물결이 퍼지죠. 근데 그 한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GPU는요, 그 짧은 순간에 수십억 번의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영화는요, 여러분들, 며칠이든 몇 주든 미리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은 달라요. 게임은 플레이어가 왼쪽으로 갈지, 점프할지, 총을 쏠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 불가능함이 게임 그래픽스를 가장 이 극한의 그래픽스 실험실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뭐든지 실시간으로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게임 기술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뭐 게임에서 레이 트레이싱? 그건 뭐 최소 10년은 더 기다려야 돼. 이런 얘기가 업계에서 있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오래전부터 쓰던 기술이거든요, 사실. 근데 게임에서는 너무 그게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2018년에 엔비디아가 RTX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존 게임 그래픽은요, 그전에는 이제 사실 온갖 속임수의 집합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거울 속의 반사는요, 미리 준비한 이미지고, 뭐 물 위의 반사도 가짜고, 뭐 예를 들어 그림자 같은 경우도 근사치 그냥 계산에 불과했어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은 이 모든 속임수를 버리고 진짜로 빛의 경로를 시뮬레이션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이런 게임에 네온 사인이 젖은 아스팔트에 일렁이는 그 모습은 진짜로 그게 정말 진짜 물리가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 거는 우리가 그 전용 하드웨어 덕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그 3D 세계에서 빛이 어디를 부딪힐지를 GPU가 전용 회로로 처리하면서 속도가 수십 배가 빨라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AI가 레이트레이싱 노이즈까지 실시간으로 지워주니까 드디어 성능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언리얼에서 데모로 내놓은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데모 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 실제로 플레이 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수십억 개의 폴리곤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데모였죠. 그런데 그건 정말로 실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뭐냐면 나나이트라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물은 간단하게, 가까이 있는 건물은 아주 정밀하게 그려서 폴리곤 개수 제한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에 루멘이라는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조명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벽에 반사되고 그 반사된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채우는 것까지 전부 실시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처럼 조명을 미리 구워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로 빛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 구현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임에서의 그래픽스의 어떤 혁신은요, 캐릭터에서도 드러나요. 우리 그 라스트 오브 어스 2 엘리 보면 정말 살아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 속으로 빛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생기는 그 투명감, 뭐 하다못해 눈동자의 습기랑 굴절, 막 배우의 미세한 표정까지 모두 디지털로 재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모델링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까지도 시뮬레이션된 아주 진짜 같은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각 회사들, 게임 회사들이 보통 각자의 방식으로 나름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에픽 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5에서 그런 나나이트와 루멘 같은 기술을 선보였다고 했죠. 그리고 포트나이트에서는 막 100명이 동시에 접속해 싸우는 대규모 동계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고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닌텐도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최신 하드웨어가 아니라 제한된 성능에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최적화 기술 그리고 아트 스타일로 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도 보면 풀잎 하나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뭐 나무는 불에 타고 금속은 번개를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현실감은 좀 덜해도 훨씬 매력적인 비주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닌텐도입니다. 그리고 소니의 독점작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해보는 그런 게임들도 훨씬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호라이즌 제로던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기계 생물들이 사실 수백 개의 관절이 각각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갓오브 같은 경우도 그 원샷 유명한 그 원샷 시네마토그래피 갓오브의 그 시네마틱 영상 연출들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게임과 영화를 완전히 하나로 이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이 노맨즈 스카이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은 팀이 그 185억 개의 행성을 알고리즘만으로 만들어냈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우주에서 행성 표면까지 로딩 없이 이어지는 경험은 뭐 지금 봐도 상당히 경이롭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AI까지 합류를 하고 있어요. 퀘스트를 만들어내고 난이도를 조절하고 뭐 스토리를 플레이어마다 다르게 구성하고 그다음에 게임이 플레이어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변해가는 것까지 연출이 가능해지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결국 이 게임 기술은요,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0.016초라는 그 극한의 제약이 끝없이 어떤 혁신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뭐 영화는 며칠이고 렌더링 해도 되지만 게임은 지금 당장 화면에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어쨌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법들이 먼저 게임에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VR, AR, X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미 현실과 디지털이 뒤섞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없으면 길도 못 찾고 뭐 인터넷 없으면 대화도 어렵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히 그런 편리함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현실과 가상의 경계 자체가 점점 더 모호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술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주 예전에 포켓몬고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동네 공원에서 갑자기 피카츄가 나타나는 그 순간 아 이게 현실이랑 가상이 섞인다 하고 어쩌면 놀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진짜 같아요. 요즘 뭐 애플 비전 프로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이게 헤드셋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순간 잊게 될 정도로 뭐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플 비전 프로는 어떻게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그게 이제 비밀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듀얼 칩 아키텍처가 돼요. M2 칩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애플에서. 그 M2 칩은 일반적인 그냥 앱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R1 칩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얘는 센서 데이터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1 칩의 반응 속도가 한 12ms 이하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면 화면이 눈 깜빡이기도 전에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사이트라는 아이디어인데 헤드셋을 쓰면 보통 외부 사람들이 착용자의 눈을 못 보잖아요. 근데 애플은 아예 그냥 가상의 눈을 실시간으로 그려서 밖에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애플 비전 프로도 어떤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VR 기술의 핵심 과제는 단순해요. 뇌를 완벽하게 속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과 똑같이 앞뒤, 좌우, 상하 이동과 고개를 돌리고 기울이는 동작까지
이제 이 가상 세계에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슬램이라고 불립니다.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하면서 동시에 내 위치가 어딨냐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사람 눈에는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중심부만 선명하고 주변은 흐릿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이제 뇌를 속인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비에이티드 렌더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사용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 부분만 아주 고해상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저해상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근데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성능은 오히려 크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VR의 어떤 기술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VR의 가장 큰 적, 아직까지 해결을 완전히 못한 점은 바로 멀미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눈은 나는 우주선을 타고 있다라고 속이는데 몸은 아니야. 넌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라고 그 말하는 상황이 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제 프레임이 밀릴 때 이전 화면을 머리 움직임에 뭐 맞춰서 보정해주는 뭐 ATW 같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VR과 다르게 AR은요. AR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어요. AR은 말 그대로 현실과 가상을 섞는 거죠. 예를 들어 가상의 공룡이 테이블 뒤에 있다고 하면 가려져야 되죠. 근데 앞에 있다면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포켓몬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AR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 공룡이나 어쨌든 피카츄가 이제 보려면 카메라가 현실의 그 깊이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돼요. 얘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리고 AI가 이건 의자, 저건 테이블. 이걸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게다가 실제 조명도 그대로 분석해서 이 조명이 그대로 가상 그 물체에 적용이 돼야만 어쨌든 이 피카츄가 진짜 같은 그림자랑 어떤 그 반짝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또 연구되고 있는 게 AR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바꾸고 있는 현실은 뭐 의사들이 XR 환경에서 실제 환자한테 위험을 주지 않고 수술을 연습할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은 교실에서 고대 로마 거리를 직접 걸어 다니면서 배울 수도 있고 뭐 제조업에서는 신입 직원이 실제 라인을 멈추지 않고도 훈련을 받고 뭐 숙련자는 지구 반대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는 매년 뭐 130억 달러를 이 분야에 투자하면서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에서 일하고 놀고 소통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구글도 이런 이제 렌즈들을 앞세워서 기업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결국 XR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XR은요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스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비전, 뭐 뇌과학,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 어느 한 분야만 잘해서는 안 되는 어떤 완전한 융합 분야이게 되고요. 이 모든 학문이 완벽하게 결합을 해야만 사용자가 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 눈 깜빡임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매끄럽게 연결되는 그 순간에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정말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해볼 얘기는 바로 광고랑 어떤 마케팅, 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케아 카탈로그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햇살 잘 들어오는 거실, 뭐 완벽하게 배치된 가구들을 보면서 뭔가 예쁘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방들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공간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미지의 75% 정도가 전부 다 CG일 거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세트 만들고 가구 옮기고 조명 세팅하고 사진 찍고 시간이랑 돈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색상 하나만 바뀌어도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CG로 나무 질감, 패브릭의 촉감까지 똑같이 만들고 계절에 맞춰서 창밖 풍경도 바꿀 수 있어요. 클릭 몇 번이면 여름집이 겨울집으로 바뀌고 모던 스타일이 클래식 스타일로 바뀌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결과 제작 시간이 뭐 90%는 줄 거고 실제로 연간 한 2천만 달러가 절약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래픽스의 기술 변화는 자동차 업계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데요.
그 BMW 전시장 가보면 보통 몇 대 안 되는 차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가상 쇼룸에서 수만 가지의 어떤 조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차에 앉아보듯 계기판도 만져보고, 뭐 뒷좌석에 앉아서 공감각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트렁크까지 열어볼 수 있고 이런 거죠. 보통은 이제 언리얼 엔진 기반의 실시간 렌더링 덕분에 이 스마트폰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심지어 AI가 당신 취향에는 이 옵션이 잘 어울린다라고 추천까지 해주죠. 그래서 전시장에 안 가도 집에서 차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뷰티 업계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변화가, 그래픽스의 변화가 더 직접적일 수 있는데, 그 립스틱 하나 고르기도 힘든데 그 로레알이 인수한 모디페이스라는 거를 쓰면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굴을 비춘 뒤 바로 이제 가상 메이크업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피부톤을 분석해서 어울리는 색을 추천하고 뭐 립스틱, 아이섀도우, 블러셔까지 한 30초 만에 다 바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64%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발 모양을 스캔하고 걸음걸이까지 분석해서 딱 맞는 신발을 추천해 주는데 이것 때문에 한 반품률이 13%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랑 광고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썸네일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같은 드라마라도 어떤 사람에겐 로맨스 장면, 어떤 사람한테는 액션 장면이 보입니다. AI가 그 개인 취향에 맞춰서 자동으로 썸네일을 바꿔주는 덕분인데 클릭률이 그것 때문에 30%가 올랐다고 해요. 근데 이런 이미지들이나 이런 광고 같은 경우도 사실 어도브 파이어플라이 같은 생성형 AI를 적용하면 뭐 예를 들면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여성 이렇게 입력하면 몇 초 만에 광고용 이미지를 그냥 뚝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유니티 같은 데서는 플레이어 애드 같은 경우는 아예 광고를 미니 게임으로 만들어서 참여도를 막 3배 이상 높였다고 하죠. 요즘은 또 이런 그래픽스 기술로 이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플루언서들도 등장을 하고 있죠. 한 경우에는 어떤 300만 명의 연간 수익이 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도 존재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CG 캐릭터라 뭐 브랜드에 따라서 언제든 컨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변화는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벤츠에서 가상제품 론칭 행사를 연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뭐 비용이 오프라인 대비 한 70% 절감됐고 뭐 글로벌 참여자 한 5배 증가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한 40% 향상됐다. 뭐 이런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케아 방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비록 그게 가짜지만 우리가 거기서부터 느낀 어떤 따뜻함과 편안함은 또 진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 만든 감정은 또 가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 안에서 쇼핑하고 그다음에 AI가 개인 맞춤형 제품을 디자인해 보여주고 AR로 집에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마케팅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소비자 브랜드 사이의 모든 접점이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건축 얘기, 인테리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50년도에 서울 거리를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창밖 풍경을 보고 50년 뒤 기후변화가 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건축가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단순히 이제 블루프린트 우리가 청사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건물을 먼저 지어보고 그 안을 걸어 다니면서 확인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에 그 건축 설계실을 떠올려 보면 건축가가 창문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시각화 팀이 며칠 동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결과를 보기까지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일주일 해야 되고 끝없는 반복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뭐 BIM이나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합쳐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벽 하나만 옮겨도 언리얼 엔진 화면에서 즉시 반영이 됩니다. 건축가와 클라이언트가 이제 가상 건물 안을 걸어 다니면서 여기 천장 더 높여볼까요? 뭐 이 벽은 없애죠 라고 하며 눈앞에서 서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애플 본사, 애플파크, 그 동그란 원형의 그 특이한 건물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거대한 원형 건물이 사실은 수천 가지 변수를 시뮬레이션 한 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설계가 됐어요. 뭐 에너지 효율, 자연 채광, 바람의 흐름까지도 컴퓨터가 계산을 한 겁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컴퓨터가 창작의 파트너가 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더 거대한 실험을 했어요.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도시 전체를 센티미터 단위로 전부 디지털 복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통 상황, 날씨, 인구 이동까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지하철역을 새로 만들면 교통 흐름이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질문을 실제 건설 전에 가상으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뭐 하다못해 태풍이나 화재가 났을 때 대피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뭐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로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왜 가능했냐면 이때 쓰인 게 물리 기반 렌더링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단순히 그게 예쁘게 보이기만 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될지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림자가 이제 주변 건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햇빛이 뭐 이제 물이 반사돼서 벽에 생기는 그 패턴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예술성과 동시에 과학에 동시에 필요한 영역인 거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심지어 AI까지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뭐 상업 지역에는 10층 이상, 주거 지역에는 5층 이하 같은 규칙을 주면 도시 전체를 자동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 교통 효율성을 고려한 뭐 도로망, 그런 일조권과 조망권을 모두 만족하는 뭐 건물 배치, 그리고 뭐 상하수도랑 전기 배선까지 자동으로 다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는 이제 진짜 단순히 보조자가 아니라 이 건축에 있어서도 어떤 진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VR 기술이 또 결합이 되면 공간을 체험하는 방식도 바꿔놨죠. 도면만 보고는 사실 이 방이 좁은지 넓은지 감잡기가 어려운데 VR 안에서 1대1 스케일로 직접 걸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200 옮겨주세요 하면 즉시 바꾸면서도 뭐 완공 후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다. 뭐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건축가는 단순히 멋진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태양광 패널을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효율적일지, 뭐 바람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해야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을지, 채광을 최적화해서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시뮬레이션 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툴도 존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런 건축과 이런 인테리어에도 사실상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엄청나게 개입을 많이 하게 되었고 디지털 트윈으로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는 이제 예술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혹시 도쿄에 있는 그 팀랩 전시장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예쁘고 정말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작품들이 있는 곳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그런 미디어 아트, 그런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단순히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작품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예전에는 그냥 그림 앞에서 가만히 감상만 했다면 이제는 작품 속에 들어가서 만지고 반응하고 관객 스스로가 예술의 일부가 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컴퓨터 그래픽스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수백 대의 카메라와 프로젝터 그리고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관람객의 움직임을 다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죠. 그리고 그런 뭐 꽃잎, 물방울, 나무 이런 요소들이 입자 시뮬레이션처럼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술은 관람객의 행동을 예측해서 다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은 우리가 이제 이제 2023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 누구나 텍스트 몇 줄만 입력하면 전문가 수준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결국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해보고 있는 사실이고요. 뭐 예를 들면 석양을 바라보는 고양이 뭐 이렇게 쓰면 뭐 30초 만에 아주 감동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죠. 스테이블 디퓨전, 그 미드저니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질문들도 함께 물론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가 만든 그림은 진짜 작가가 누굴까? 이런 겁니다. 프롬포트를 입력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델을 만든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수많은 원작자일까요? 그래서 창작의 개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플의 NFT 작품이 6,900만 달러에 팔렸던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나 복사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개념 자체도 혁명적이었지만 이런 게 또 필요해지게 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작품의 출처와 어떤 거래 이력을 굉장히 투명하게 기록을 하면서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정의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이제 더군다나 뭐 우리가 래핑 아네돌 같은 아티스트도 데이터를 예술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뉴욕의 사진 수천만 장을 학습한 AI가 마치 뉴욕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같은 비주얼을 만들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또 정보 자체가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VR과 AR은 또 어떤가요? VR과 AR은 캔버스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또 바꿔놓고 있어요. VR에서는 이제 허공에 붓을 휘둘러가지고 3차원 공간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AR 설치 작품은 특정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또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캔버스는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어떤 세상 전체가 되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변화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음악과 그 시각 예술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소리를 색과 형태로 바꾸고 리듬과 시각적 패턴을 뭐 동기화시키는 기술 같은 것 때문에 뭐 음악을 보고 그림을 듣는 이런 또 특이한 경험들이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엇보다 이 아트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작 도구의 민주화이기도 해요. 이제는 복잡한 장비나 그런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이제 프로세싱이나 터치 디자이너 같은 툴로 자신만의 작품을 사실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술가와 관람객, 그다음에 창작자와 소비자 경계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들을 또 일으키고 있는 것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적극적으로 예술 분야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어떤 산업 분야, 컴퓨터 그래픽스가 산업 분야에서 어떤 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네 가지, 바로 이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어떤 가장 핵심,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의 핵심, 그래픽스 기술을 흔들고 있는 주요한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 찍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10장만으로 카페 전체를 3D로 카페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찍지 않은 각도까지 심지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아주 신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이미 지금 재현이 되고 현실이 됐어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3D 모델을 만들려면 뭐 정점이니 면이니 텍스처니 일일이 손으로 정의를 했어야만 했어요. 소파 하나 제대로 만들려 해도 며칠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널프,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카페를 여러 각도에서 한 10장 정도 찍어주면 널프가 각 사진이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찍혔는지 파악하고 촬영하지 않은 각도까지도 추론을 해내요. 그러면 천장, 뭐 테이블 밀도, 심지어 우리가 직접 찍지 않은 부분까지 합리적으로 이걸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델링이 이 물체는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방식이었다면 널프는 이 공간은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물론 초창기 널프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결과물은 너무 훌륭한데 너무 느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응용에는 이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또 해결한 게 바로 최근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을 수많은 가우시안 점들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제 각 점은 위치와 색, 뭐 투명도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GPU가 동시에 수만 개를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널프 수준의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기술을 옴니버스 플랫폼에 적용을 해갖고 실제 공간을 정밀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으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진이라는 그 기술은 널프의 디테일과 뭐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속도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다가 나중에 결과를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훨씬 쉽도록 설계된 것들도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이 연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죠. 구글도 여러 인스턴트 NGP 같은 개선판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CPU 최적화에, 메타는 VR, AR 환경 최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학 연구실에서도 활발히 뛰어들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누구나 카메라 몇 장만 찍으면 단순히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건 물론이요. 3D 콘텐츠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건축, 부동산, 교육, 엔터테인먼트 어느 분야에서든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기술은요. 바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앤 피직스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나 게임에서 물이 흐르고 불이 타오르고 건물 무너지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 복잡한 물리 현상들을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사실 그동안은요 대부분 속임수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리학을 푼 게 아니라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근사치였던 겁니다. 근데 2025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슈퍼컴퓨터에서만 가능하던 계산들이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좀 감잡을 수 있게 숫자로 말하자면 이제 최근 딥마인드가 만든 시스템은 기존보다 무려 70배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즉 70시간 걸리던 시뮬레이션이 최근에 1시간이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봇 학습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렉스 컴퓨트 이런 회사에서는 이제 최신 GPU를 활용해서 자동차 공기역학 같은 그런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100배 빠르게 해내고, 알테어 같은 경우는 아예 AI를 써서 과거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 비슷한 상황에서는 풀 계산을 다시 안 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속도를 1000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을 GPU로 사실상 실시간에 가깝게 푸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나 연기, 불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단순히 흉내가 아니라 실제 그 물리 법칙에 따라서 훨씬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한 물리학이라는 아이디어인데, 예전에는 현재 상태에서 미래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결과를 얻으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역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봇이 공을 특정 지점에 던지려고 한다면 그걸 시행착오로 무한히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필요한 힘과 각도를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천이나 고무 같은 재질이 변형되거나 유리나 콘크리트 같은 게 깨지고 흩어지는 과정이 이제 그런 모두 물리 법칙을 따라서 밀리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건물이 무너질 때 잔해 하나하나가 진짜처럼 흩날리는 장면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도구도 나왔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랑 딥마인드, 그다음에 디즈니 리서치가 같이 만든 건데 뉴턴이라는 오픈소스 물리 엔진인데, 이게 로봇이 실제로 동작하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새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얘네가 빨라졌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는 정말 며칠 기다릴 필요 없이 아이디어 바로 실험할 수 있고, 게임 플레이어는 자신 모든 행동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반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물리학이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언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와 그 현실 세계가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우리가 바로
인터페이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 그래픽스의 가장 또 중요한 축인 이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뭐 아마 마우스 클릭하시거나 키보드 두드리시거나 화면을 터치하고 계시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손짓 하나, 눈빛 하나만으로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여전히 100년도 넘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써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메타의 그 최신 손 추적 기술은 뭐 단순히 손의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그 미세한 움직임, 그다음에 압력, 손가락 사이의 거리까지도 정밀하게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VR 속에서 나사를 손으로 돌리거나 뭐 점토를 빚거나 피아노 건반 치는 동작까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고 심지어 종이에 글씨 쓰듯 정밀한 작업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 없이 손짓 하나로 복잡한 작업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프롬프트 입력을 말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되는데 언어만으로 3D 세계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있잖아요. 석양이 지는 바닷가 절벽 위에 등대 만들어줘 이러면 AI가 순식간에 지형, 건물, 바다, 조명 효과까지 포함한 장면 완성해 준단 말이에요. VR상에서. 그러면 거기다 여기 나무문 달아줘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추가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툴을 배울 필요도 없고 뭐 인터페이스 쓸 것도 없습니다. 없이 그냥 말로만 해도 이게 가능해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각만으로도 디지털 세계를 제어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가 이제 단순히 뭐 예, 아니요 선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명령도 뇌파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사실 이미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주도하는 곳들을 보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 특히 손 추적, 시선 추적, 신경 인터페이스, 몰입형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 구글도 이 언어를 3D로 바꾸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MIT의 뭐 미디어 랩이나 스탠퍼드의 VHIR 이런 기술들을 인간 인지랑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또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픽스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이 창작과 AI의 결합이죠. 여러분들 RPG 게임 하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NPC 대사가 너무 뻔해서 몇 번만 해도 다 외워버리잖아요. 근데 그 NPC가 매번 다른 대화를 하고 여러분이 전에 했던 행동 다 기억하고 게임 세계 상황까지 반영해서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자 연구입니다. AI가 창의성과 결합하면서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죠. 예전에는 프로시저를 생성한다 이러면 단순히 정해진 규칙 조합을 했을 뿐이에요. 방 10개, 뭐 복도로 연결하기, 몬스터 랜덤 배치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의 AI는 완전히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판단으로 완전한 새로운 던전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플레이어의 어떤 스타일, 플레이어의 패턴까지 고려해서 난이도를 딱 맞춰줘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지도의 끝에 만약에 다다르면 즉시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내서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적인 건 내러티브 관점에서도 예를 들면 마을 주민이 어제 날씨 어땠어요? 마을 주민한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 AI는 게임 안에 날씨 시스템 확인하고 실제로 어제 날씨가 어땠는지 따라서 대답도 바꾸고요. 그리고 뭐 본인의 상황, NPC의 상황이나 어떤 마을의 상황, 그리고 우리 캐릭터가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실제로 게임 세계에 녹아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AI는 대사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쓰이고 있는데 어떤 우리 뭐 어도브 캐릭터 애니메이터 같은 툴은 배우의 연기를 즉시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고 그 연기 스타일을 학습해서 비슷한 상황에 맞는 움직임을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창의적 아이디어와 감정이 그때그때 애니메이션에도 적용이 돼서 새로운 어떤 행동들을 캐릭터가 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오로지 기술적 디테일에 매달릴 게 아니라 창의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오픈 AI는 이미지 생성을 이제 혁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스토리텔링까지 확장해서 복잡한 내러티브 구조를 이해하고 장편 스토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 쪽에서도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오픈소스로 풀어가지고 누구나 고품질 디지털 아트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창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뭐 미드저니, 어도브 파이어플라이 이런 전문가 워크플로우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작권 문제까지 고려해서 실제 현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까지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생성 도구가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에 이제 들어가서 뭐 텍스처, 모델, 애니메이션, 뭐 게임 로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창작의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픽셀 단위로 그림을 찍어 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언리얼 엔진 5에 수십억 폴리건 환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무한히 붕괴하는 개인화된 스토리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네 가지 기술들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 뭐 혹시나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전공을 만약 특히 고민하시는 분이다 이럴 경우 단기적인 유행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화면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가상 프로토타입 그 모든 산업의 중심에 이 3D 그래픽스가 은근히 은은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혁신은 대기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여러분과 같은 이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구자들 손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는 기술들이 언젠가는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고 항상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